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COVID-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변동성 이전에 베트남은 방위 분야에서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공산주의 체제를 따르는 국가인 베트남은 대부분의 군사 장비와 무기를 구소련으로부터 그리고 이후에는 러시아로부터 수입해왔습니다. 2000년에는 베트남의 군사 장비와 무기 총량의 80%가 러시아에서 수입되었음. 정도로 베트남과 러시아 군대 사이의 차이는 인종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OVID-19 대유행은 전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베트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관광과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베트남은 국가 소득에서 상당한 감소를 경험했으며 이는 그들의 무기 수입 능력과 요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러시아로부터의 무기 수입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켰습니다. 수십 년 동안 베트남은 군사 장비와 무기의 주요 공급원으로 러시아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대유행의 영향으로 베트남은 이러한 의존도를 줄여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대유행이 절정에 달했을 때 베트남은 무기 수입에 400억 원만을 지출했고 그중 117억 원만이 러시아에서였습니다. 이는 2014년 러시아 무기 수입의 정점이었던 1조 3천억 원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감소는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제 정치 및 군사적 변동성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베트남은 무기 수입 정책을 재검토하고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파트너를 모색해야 했습니다. 최근 군사적 충돌을 통해 발견된 러시아 무기의 취약점도 이러한 무기의 품질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켰습니다. 새로운 상황에서 베트남은 한국을 포함한 다른 무기 공급원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으며 방위 계약과 군사기술 협력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베트남이 공급원을 다양화하고 국방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베트남과 한국 모두 공통의 적인 중국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베트남의 남중국해 진출과 그것이 바로 베트남이 현재 글로벌 국방 산업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KDFENS를 주시하는 이유입니다. 베트남과 한국은 특히 정치적 및 국제안보 상황 속에서 양국이 모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방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확대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상호적인 수요와 관심으로 강화되며 각 국가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의해 촉진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의 국방 산업에 큰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주로 무기 및 국방기술 공급원을 다양화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러시아로부터의 무기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것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 후입니다. 베트남 국방부 장관 판 반장의 한국 방문 및 특히 K9 썬더와 K2 탱크, 그리고 수리온 헬리콥터 같은 제품에 특별히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관심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은 선진 국방 산업을 갖추고 있어 베트남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장비 구매뿐만 아니라 기술 협력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KAI는 최근 베트남 우주항공사 VTX와 헬리콥터 사업에 대한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이 2017년에 베트남에게 포항급 순양함을 제공한 사건은 중요한 이정표로 간주됩니다. 이는 양국 간 직접적인 군사 협력의 드문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이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 전에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상당한 예산으로 군대 현대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5에서 7년 동안 2조 6천억 원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보 상황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국방 분야에서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 특히 K9 썬더 및 수리온 헬리콥터와 같은 선진 군사 장비의 공급에 대한 협력은 높게 평가됩니다. 이 협력은 베트남의 군대를 현대화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두 국가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지역 안보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양측에 이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이 베트남의 군대 현대화 프로젝트를 주도한다면 K9, K2, 그리고 수리온으로 시작하여 우리는 즉시 러시아의 독점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무기 시스템이 베트남으로 수출된다면 과거의 원한이 점차 풀릴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군사 동맹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탐욕은 너무나도 지나치게 커져가고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흐름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동맹국으로 동북아 안보 벨트라고 불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곳에서 동북아 아시아의 강대국 중 하나인 베트남의 참여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K9, K2, 그리고 수리온이 한국과 베트남 간의 군사 교류에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을 희망합니다. 최근 몇 년간 일본은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 일본은 방어적 선언 가능성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그들의 전통적인 국방 정책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국가 이익을 보호하고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군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 무기 시스템의 개발 및 구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화는 국방 예산뿐만 아니라 무장력의 확장과 현대화를 통해 나타납니다. 일본의 또 다른 주요 정책은 국내 무기 시스템 수입에서 국내 제품 사용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국방 자립 능력을 강화하고 국내 국방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수입된 군사 기술 및 장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국방 산업의 부흥을 예고하는 신호입니다. 자국의 국방 산업을 재개하고 복원하기 위해 일본은 강력한 새로운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국내 생산 시설의 국유화로 국방 산업이 자체적으로 공급하고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방 분야를 중단한 기업을 지원하고 재진입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내 생산력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무기 시스템은 비용과 효율성과 관련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선진 무기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 시스템의 가격은 여전히 그 성능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F2 전투기가 있습니다. 각기 1,200억 원에서 1,600억 원에 이르는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으며 비슷한 기능을 가진 F1 전투기는 약 250억 원 정도입니다. 이는 불합리한 가격 차이이며 일본의 타이프 10 전차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타이프 10은 가격은 높지만 경량 전차 수준의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전차의 반도 안 되는 크기의 장갑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각기 160억 원이며 한국의 K 블랙팬서와 비교하면 두 배나 비쌀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전차 중 하나로 손꼽히는 K2와 비교했을 때 기능도 떨어집니다. 2003년에는 100개가 넘는 기업이 국방 산업에서 철수한 반면 한국의 안정적인 성장 추세와는 대조적입니다. 이것이 일본 정부가 국내 국방 산업을 부흥시키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일본이 군사 능력을 강화하고 국방 산업에 투자하는 가운데 전 세계적인 국방 산업에서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방 산업의 성장은 우리에게 장기적인 도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계를 떨어뜨리지 않고 자체 무기 시스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것은 기술과 제품 품질의 개선뿐만 아니라 가격 전략과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도 필요합니다.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와 같은 시스템의 성공으로 보여주었듯이 연구 및 개발에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시장에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명확한 경쟁 우위를 가진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가격뿐만 아니라 기능, 신뢰성 및 판매 후 서비스에 대한 것입니다.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한국의 국방 산업의 기회와 역량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몇 년 동안 검증된 신뢰성으로 현재 국제시장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화력, 넓은 사정거리 및 높은 정확도로 알려진 K9는 선호되는 자주포 시스템 중 하나로 세계 시장에서 약 80%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터키,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인도, 노르웨이, 호주, 그리고 이집트와 같은 국가들은 K9를 주력 자주포 시스템으로 선택하여 K9가 제공하는 우수한 품질과 성능에 대한 신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K9의 강력한 전투 능력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방 산업에 대한 신뢰와 신임을 입증합니다. K9는 초기 버전부터 K9A1로의 업그레이드를 거쳐왔으며 각 업그레이드는 실전 경험에 기반하여 성능과 작전 능력을 최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K9A1 버전에서는 화력 제어 시스템을 개선하고 자동화 기능을 강화하는 등 중요한 개선 사항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한국은 K9A2의 개발을 진행 중이며 이는 탄약 장전 과정의 자동화와 발사 속도를 현격하게 증가시키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이는 작전 속도를 향상시키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작전 운영에 필요한 인원수를 현격하게 줄여 비용을 최적화하고 전투 효율성을 높입니다. K9A2 개량 사업의 가장 큰 목표는 포탑 송탄과 장전을 완전히 자동화하여 타격 속도를 높이는 건데요.
이번 개량이 끝나면 K9 자주포 성능이 기존보다 최소 30% 이상 향상될 예정입니다. 단적인 예로 현재 분당 6에서 8발인 발사 속도가 분당 9에서 10발로 2배 가까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게다가 자동화장 전장치를 탑재하면서 탄약수가 필요 없어졌고 이 덕에 승무병도 5명에서 3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는데요. 이러한 업그레이드는 K9의 국제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이 국방산업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전망에서는 K9A3 및 K2와 같은 고급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포함하여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력한 무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가의 국제적인 입지와 신뢰도를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최근 인도 육군 참모총장이 한국산 무기 대량 도입을 위해 방한한 가운데 때 아닌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K9 자주포 신기술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란 건데요. 이뿐 아니라 중국을 잡으려면 한국 무기가 필요합니다. K9에 이런 기능이 있었다고요? 라는 말을 연신 내뱉으며 K9가 공개한 역대급 신기술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 인도에서 한국산 무인기까지 추가 도입을 착수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또 한 번의 대박이 터질 거라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그러했듯 앞서 중국에서 발생한 감염병 사태로 인해 인도 역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전 세계가 그러했듯 앞서 중국에서 발생한 감염병 사태로 인해 인도 역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최근 중국 때문에 또다시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올 여름부터 중국 내 전역에서 발병하기 시작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겨울로 접어들면서 엄청나게 기승을 부리면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가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뜩이나 사이가 좋지 않은 양국이 이번엔 호흡기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또 한 번 부딪힐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지만 사실 중국과 인도의 갈등은 과거 서로 육탄전까지 벌였을 정도로 심각하게 골아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인도와 중국 군인들은 지난 2020년 몽둥이 충돌 이후 또다시 크게 충돌해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타임스 오브 인디아에 따르면 작년 12월 400명에 달하는 중국군이 히말라야 산맥을 따라 난 국경의 실질 통제선을 넘어 침범하자 이를 인도군이 강하게 막아서면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인도는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실질 통제선을 경계로 맞서고 있는데 분쟁이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이곳을 순찰하는 양국의 군은 무기를 소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중국과 인도군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육탄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8월에는 중국이 대놓고 지도를 조작하며 또다시 인도를 도발했었는데요. 인도 언론에 따르면 중국이 인도 북동부 분쟁 지역인 악사이친 고원을 자신들의 영토로 지도를 새로 만들면서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인도 외교부는 중국의 근거 없는 주장을 거부한다면서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국경 문제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할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버티면서 인도를 더욱더 자극시켰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결국 인도는 전투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35조 원어치의 무기를 더 사들이기로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힌두스탄 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일 인도 국방부 국방획득위원회는 테자스 경전투기와 프라찬드 경전투 헬기, 곡사포 시스템 등 하나로 35조 원에 달하는 무기 구매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 공군은 새로 도입할 경전투기들을 서부 지역 전방 공군기지에 배치해 중국에 대한 전투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무기 수입 규모가 큰 인도답게 통 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더해 인도는 작년에 이어 48억 달러를 투입해 세 번째 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중국의 해군력 중강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도 밝히면서 단단히 마음을 먹은 듯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새 항공모함은 4만 5천 티급으로 최소 28대의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이러한 분위기를 시작으로 한국 방산엔 크게 호재가 될 전망이라고 해 벌써부터 흥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무기 최대 수입국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인도는 그간 러시아 무기 의존도가 높았었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무기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한국을 러시아의 공백을 대체할 국가로 일찌감치 지목하면서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를 필두로 한 한국 방산업계 역시 인도를 신시장으로 주목하고 뛰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 육군의 미래형 보병 전투차 FICV 사업에 참여할 계획으로 FICV는 인도 육군의 노후한 소련제 보병 전투차 IFV 2600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레드백 생산의 인도 방산업체 L&T와 파트너십을 꾸릴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2017년 K9 수출 때에도 협력을 맺은 만큼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앞서 하나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은 L&T는 K9의 인도 버전인 K9 바지라를 현지 생산에 인도 군에 공급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도전하는 인도 국방 사업은 이뿐만이 아닌데 하나는 K2105를 앞세워 인도 육군의 경전차 도입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최근 인도가 한국 방산의 새로운 수출 대상국으로 떠오른 건 그동안에는 인도가 러시아 군수품의 대부분이 의존하고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로부터 이를 공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인도는 전체 무기의 45%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했었는데 지난 5년 동안 인도가 수입한 러시아산 무기는 17조 원에 달합니다. 때문에 인도에서는 러시아를 대체할 만한 방산 수입국을 찾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더해 최근 군비 지출도 확 늘리면서 그 수요가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실제로 앞서 인도 정부는 2023회계 연도 국방비 예산을 94조 원으로 편성하며 작년보다 무려 13% 늘렸습니다. 사실 인도의 무기 수입 규모는 세계 최대 규모로 2018에서 2022년 사이 무기 수입이 가장 많았던 국가가 바로 인도였습니다. 이처럼 인도가 국방비 지출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는 이유는 중국과 파키스탄과의 국경지대에서의 긴장감이 걷잡을 수 없이 더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다급해진 인도의 육군 참모총장은 급히 방안에 K9 자주포 바지라를 추가로 도입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마노즈 판데 참모총장은 지난달 20에서 24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K9 추가 도입 마무리 단계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겉으로는 인도 군이 과거 한국 전쟁에서 여단급 부대 커스토디안을 파견했던 걸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우리 측 고위급 군사 지도부와요 만남을 통해 K9 추가 도입을 논의하는 한편 주요 방산 시설을 둘러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인도는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인도 수출형인 K9 바지라 백문이 추가 도입 절차를 밟고 있는 중으로 국경에 배치하기 위해 구자라투 주의 L&T 생산시설에서 K9 백문이 제조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을 이전받은 L&T에서 화력통 제장치, 직사체계, 탄약 관리체계 등을 포함해 인도산 부품을 사용해 K9를 생산하는 겁니다. 이미 300문의 K9 바지라를 도입한 인도군은 라다크에서의 성능평가가 대성공하자 중국 제압용으로 국경 지역에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인도 정부와는 지난 9월 한국-인도 정상회담을 통해 K9 바지라 2차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가 이뤄졌었는데요. 때문에 이번에 인도의 육군 참모총장의 방안은 이러한 합의를 빠르게 현실화하기 위한 사전 절차의 성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한한 인도 육군 참모총장이 예상치 못한 폭풍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원래도 성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던 K9의 심장격인 파워팩을 10분 만에 교체하는 신기술을 선보이자 깜짝 놀라 흥분을 감추지 못한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과거 K9의 파워팩은 정비를 위해 차체에서 꺼내는 데에만 수시간 걸렸지만 최근엔 10분이면 꺼낼 수 있도록 차체 설계를 보완한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이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을 둘러본 인도 육군 참모총장이 이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랄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인도 육군 참모총장은 거친 주행에도 전조등이 부서지는 일을 획기적으로 줄인 K9의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고서도 연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주포는 험한 전장을 달리는 일이 많다 보니 전조등이 파손되는 경우가 잦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는 K9 전조등에 충격 완충 부품을 적용한 겁니다. 이뿐 아니라 K9의 진화는 끝도 없는데 하나에 따르면 K9의 다음 목표는 무인화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차처럼 방산 분야 역시 무인화 열풍이 거센 만큼 K9 역시 차세대 방산 기술을 접목시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따라 인도는 이번 K9 자주포 대량 생산에 더해 한국산 무인기까지 추가 도입할 준비에 착수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방한한 인도 육군참모총장이 한국의 드론 전투부대를 방문했던 일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시 드론 전투부대를 방문한 인도 육군참모총장은 진지한 눈빛으로 우리 부대의 국경관리와 감시 시설을 살펴봤었습니다. 소형, 경량화, 저비용 등 3박자를 갖춘 드론은 전략 무기로 꼽히고 있는데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공격에 이란제 자폭 드론 샤헤드 136을 사용하면서 드론이 더욱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는 서쪽과 북쪽 국경 모두에서 중국과 큰 갈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드론 구입을 희망하고 있는 중으로 이 또한 한국에서 들여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리 군은 평양까지 나락이 공격할 수 있는 군단급 무인기 개발을 마치고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에 따르면 드론 전력을 활용해 감시 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 방어적, 공세적인 임무 역할을 이는 채공 시간만 18시간으로 중계기 역할을 할 무인기를 같이 띄울 경우 작전 반경이 400km에 달해 평양 상공까지 비행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연료전지를 탑재해 비행할 수 있는 무인기 기술도 갖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아주 넓은 상황인데요. 현재 대다수 무인기는 내연기관 엔진을 장착해 장시간 채공할 수 있지만 소음진동 배기가스 등을 만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무인기용 전동모터 에너지원으로 2차 전지인 리튬 전지가 쓰이지만 이는 연료전지의 낮은 에너지 밀도로 인해 장시간 비행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연구진이 자체 제작해 실증에 성공한 무인기용 연료전지를 활용하면 이러한 단점 없이 총 770km 거리를 11시간 연속 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연료전지가 지닌 낮은 에너지 밀도 문제를 우리 연구진이 고분자 전해질을 활용해 1kW급 연료전지로 개발하는 등 기술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기술은 앞으로 해안 공중산업 모니터링은 물론 정찰 자산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우리 군에서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데요.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가 한국을 택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북한의 지하갱도를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는 한국형 벙커버스터가 성공적인 대비를 마치며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습니다. 최근 사우디, UAE 등 중동 국가에서 긴급 물량을 요청하며 벌써부터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요. 이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에 천무를 도입한 폴란드에서도 입질이 오고 있다는데 한국 방산업계에 새롭게 등장한 명품 무기에 대해 올해는 대한민국 방산업계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첫 방산 수출이 다름 아닌 미사일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방산 수출 다변화의 한 획이 그어질 전망인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우리 군이 ADD 안흥 시험장에서 시험 발사한 한국형 벙커버스터 전술지대 지우도무기 KTSSM-1 수출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고위 관계자도 미사일을 수입하려는 나라에서 다연장 로켓 천무에 장착할 수 있는 KTSSM-1을 요구해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KTSSM-1을 수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우리 방산 수출 효자 품목인 천무 발사대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한 겁니다. 기존 KTSSM-1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전 이후 북한이 지하갱도에 구축한 장사정포 진지를 파괴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개발됐었습니다. 사거리 180km로 군사분계선에서 발사하는 경우 평양 북쪽 인근까지 공격이 가능하며 관통형 열압력 탄두로 지하 수엠까지 관통할 수 있어서 갱도 진지 타격에 특화된 무기체계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KTSSM-1 기존형은 고정 진지에서 발사해야 하는 방식이어서 운용의 탄력성이 비교적 떨어졌는데요. 반면에 이번 개량형은 천무 MLRS 발사대에서 운용할 수 있는 KTSSM-2의 장점을 도입했다는 평가로 특히 KTSSM-1 수입 의사를 밝힌 국가에서 천무 장착용 개량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SSM-1을 생산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중국 북방공업공사가 개발한 킹드래곤 300 미사일과 수출 경쟁을 벌여왔었는데요. 중국은 킹드래곤 300 미사일이 이미 전력화돼 있고 사거리가 300km에 달하는 전술 미사일이라는 점을 내세웠지만 KTSSM-1에 비해 여러모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KTSSM-1의 수출 규모는 1조 3천억 원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KTSSM의 수출용 개량형 시험 발사가 성공하면서 향후 UAE, 폴란드 등 천무를 도입한 국가들에게 추가 수출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군은 KTSSM-1 시험 발사를 진행했으며 KTSSM-2도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앞서 우리 군 당국이 KTSSM-1을 MLRS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량한 MLRS 탑재형 KTSSM-1의 시험 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KTSSM-2도 시험 발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사일 전력이 신속하게 완성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도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특히나 천무를 도입한 국가에서 KTSSM 개발 속도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가운데 중동 지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아주 뜨거운 상황입니다. 앞서 작년 4월 해외 밀리터리 매체 밀러테리 리크는 사우디 국방부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K239 천무에 대한 사진과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해 전 세계 방산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사우디의 맹방이자 예멘 내전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아랍에미리트가 천무를 도입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만간 사우디도 천무를 도입할 게 분명하다는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은 없었던 상황에 못을 박는 기사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시 공개된 사진에 등장한 K239 천무 이문에서 878과 885라는 번호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 K239 천무 여러 대가 실전 배치돼 있다는 사실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한국형 에이테킴스 KTSSM 두 발을 탑재한 천무 다연장 로켓포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 역시 인터넷에 최초로 공개되면서 또다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방산업계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천무를 도입하면서 미국의 에이테킴스를 대신할 수 있는 한국형 전술지대 지탄 도미사일 KTSSM을 통합시켜 달라고 요청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천무에 KTSSM이 통합돼 있는 모습이 공개된 것으로 그것도 사우디 육군이 천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로 며칠 뒤에 일어난 일이라 분위기가 더욱더 떠들썩했습니다. KTSSM을 생산하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천무에 탑재되는 탄약 종류에서 400, 600구경을 지닌 미사일 두 종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당수 방산 매체들은 KTSSM-1과 KTSSM이 모두 동일한 400구경과 비슷한 사거리를 지니고 있으며 둘 사이의 차이점은 확산탄이라고도 불리는 이중 목적자탄이 탑재 여부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개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홍보 자료에 600구경의 거대 미사일이 등장하면서 현재 천무에서 발사되는 KTSSM-1은 사거리 200km의 400구경 미사일이고 향후 등장할 KTSSM-2는 사거리 300km 이상의 600구경 탄도미사일이 될 거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해외 군사 매체 아미 레커그니션은 천무 다연장 로켓포가 이제는 KTSSM 전술탄도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게 됐다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KTSSM을 낱낱이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아미 레커그니션은 KTSSM의 원래 설계는 은폐된 고정식 발사대에서 발사하는 것이었지만 한국군이 견인식 고정 포드에서 발사되는 방식의 KTSSM 배치 I를 선택했고 2023년 중으로 실전 배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처음에 군사 전문가들은 KTSSM-1의 사거리가 180km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실시된 테스트를 통해 실제 사거리가 200km에 가깝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KTSSM이라고 불리는 고성능 관통 탄두루 가진 파생형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며 KTSSM-1보다 강화된 화력과 늘어난 사거리를 자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체는 KTSSM의 사거리는 GPS 및 관성항법 시스템, 지형대 조유도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 덕분에 목표물에서 2m를 벗어나지 않는 원형 공산 오차를 지니고 있을 정도로 정밀한 타격 능력을 자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KTSSM 미사일은 차륜형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돼 신속한 이동과 배치가 가능하다며 KTSSM용 이동식 발사대는 어떤 미사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일반적으로 2발에서 4발의 미사일을 탑재하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렇듯 한국형 전술지대 지탄 도미사일 KTSSM은 지난 2017년 대한민국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된 이후로 나날이 변화하며 크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최근 우리 군은 북한의 갱도를 관통해 적 표적을 파괴하는 KTSSM-1은 늦어도 내년까지 전력화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국방부가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2024에서 2028 국방중기 계획을 공개하면서 이런 계획을 밝힌 건데요. 이번 중기 계획에 따르면 300km 이상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KTSSM은 2027년 11월까지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사청이 2,900억 원을 투입해 KTSSM 2체계 개발 사업에 착수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KTSSM2는 현재 양산 중인 KTSSM1보다 사거리와 관통력이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차량 탑재형으로 개발돼 발사 후 재빨리 은닉할 수 있어 기동성과 생존성도 향상되는데, 고정 진지에서 운용하는 KTSSM1과 달리 천무의 이동식 발사대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덕분입니다. 현재 방산업계에서는 KTSSM2가 전력화되면 기존 미국산 에이테크스 지대지 미사일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중인데요. 방사청에 따르면 KTSSM2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디주요 방산업체가 시제품 제작 업체로 참여하며, 사실 업계에서는 이미 다 완성이 돼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최근엔 성능을 높인 신형 KTSSM3 실체가 공개되면서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앞서 지난해 우리 육군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KTSSM3을 포함한 한국형 삼축체계 분야의 육군 전력 증강 방안을 공개했는데, 현재 소요가 제기돼 있으며 관련 기관과 체계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SSM3의 실체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KTSSM3는 2024에서 2028년 사이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미 폴란드에 수출된 천무는 실전 배치까지 진행되는 등 현지 통합이 착착 이뤄지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11월 마리우스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가 폴란드군에 납품 진행 중이라며, 그단스크 항구에서 폴란드산 전술트럭 옐치에 장착된 발사대 1대와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G 자회사인 후타 스탈로와 볼라에서 조립될 발사대 4대가 도착했다고. 이에 따라 3대 호마르케이는 폴란드 젤츠 차체를 기반으로 통합됐으며, 나머지 15대는 폴란드 스탈로바 볼라에 있는 HSW 공장에서 통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호마르케이 프로그램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천무 발사대 생산을 폴란드로 이전하고 사거리 80km의 239 구경 정밀 탄약 생산 능력이 폴란드에 구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천무에 탑재될 KTSSM1의 폴란드 추가 수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슬슬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KTSSM1가 폴란드 군에 한 차원 다른 공격 능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폴란드 내에서도 빠른 도입을 원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폴란드 군에 KTSSM1을 제공하는 속도만큼 우리 군에 먼저 통합이 완료되고 빠른 초도 배치가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요. 삼축 체계의 핵심 전력인 KTSSM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자주 국방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건 물론 방산 수출 확대에도 기여하는 명품 무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상상도 못했던 미친 화력을 내뿜자 해외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호가 실제로 모습을 드러내자 이런 격한 반응을 보인 건데요. 특히나 중국 본토를 직접 타격 가능할 만큼 위력이 엄청나자 중국에서 난리가 나면서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해당 소식을 들은 모든 이들은 한국의 화력이 미쳤다고 소문이 무성하다고 하는데, 외신과 해외 반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이 평양 주석궁을 초토화할 괴물 미사일 현무호의 모습을 드러낸 데 이어 시험 발사에 성공하자 북한을 비롯해 중국 본토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우리 국방부는 현무호 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면서, 전력화 시기는 비밀이지만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전 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정확한 시험 발사 시점은 이번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무 45는 모두 개발이 마무리 단계로 전략화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는 게 방산 관계자들의 관측입니다. 현무사는 탄두 중량 2톤급으로
작년 9월 치러진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처음 공개됐었지만 현무호는 아직 한 번도 공개된 적 없었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현무호는 탄두 중량이 8에서 9TU로 세계에서 가장 무거워 괴물미사일로 불리며 한 발로 주석궁이나 금수산 태양궁전, 진화 100M 이하에 있는 김정은 벙커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어마어마한 무기체계입니다. 이렇듯 우리 군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현무호를 꺼내든 건 최근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 우려가 제기된 북한 영변 핵단지 내 경수로와 관련된 일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은 지난해 여름 냉각수 식별을 통해 북한 영변 경수로의 시험 가동 사실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도 영변 경수로에서 활동 증가가 관측됐다며 작년 10월 중순 이후에는 경수로 냉각 시스템에서 배수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북한은 2010년부터 영변에 경수로를 건설해왔지만 완공 목표 시점인 2012년을 훌쩍 넘기고도 완공을 못하다가 이제야 가동하기 시작한 셈인데요. 영변 경수로는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가 북한에 건설하려고 했던 1000MW급 한국형 경수로를 역설계한 것으로 발전 용량은 25에서 30MW급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영변 경수로 가동과 관련해 북한이 일부 극소량 핵물질을 장전해 원자로 시험 가동하면서 시설을 보완하는 단계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만일 북한이 경수로를 군사용으로 활용한다면 핵 추진 잠수함에 쓰이는 소형 원자로를 만드는 시험을 할 수 있고 경수로 가동 중 만들어지는 삼중수소는 수소폭탄의 재료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사례가 없던 일이지만 북한이 경수로에서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만드는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런 이유로 이번에 현무호도 꺼내들어 맞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한국형 삼축 체계 중 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는 미사일인 현무사와 현무호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면서 조만간 전력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해외에서도 우리의 현무호 개발 성공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이 미쳤다. 사실상의 ICBM인 괴물 무기를 만들어냈다고 화들짝 놀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작년 12월 26일부터 29일 사이 서해상에서 현무호 발사 시험을 실시했으며 성공적으로 실험을 마쳤다고 일제히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신들은 현무호가 고각 발사 방식으로 발사돼 속도가 마하 15에 이르며 적의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회피 기동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외신들은 미사일의 사거리가 탄도 중량에 따라 최대 3000km 이상으로 알려졌다며 운동 에너지까지 더해지면 실제 폭발 위력은 11톤 이상으로 앞으로 있을 성능 개량으로 14톤급의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은 현무호가 높은 수준의 탑재 중량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해 관통형 단일 탄두 버전과 더불어 다탄두 버전 개발을 완료했으며 올해부터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결국 종합해보면 한국이 개발한 건 IRBM이나 ICBM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이를 고위력 미사일로 축소해 발표하는 특이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외 방산 업계에서는 현무호에 대해 사실상의 ICBM이라고 평가한 겁니다. 이렇듯 과연 현무호가 얼마나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기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건지 눈으로, 영상으로 확인하고 싶을 정도인데요. 최근 공개된 해외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현무사, 오는 서해 태안반도 인근에서 발사됐으며 이 가운데 하나는 85km를 비행해 해상 표적을 향해 바다로 낙하했으며 또 다른 건 185km를 남하해 무인도에 있던 표적을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우리 군은 현재까지 현무를 운영할 수 있는 이동 발사 차량을 개발하는 큰 과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작년에 테스트 중인 대형 발사 차량이 공개되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는데요. 이는 앞서 작년 국군의 날에 공개된 이동 발사 차량보다 더 크기가 크며 바퀴도 16에서 20개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대 40톤에 달하는 미사일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한 것으로 심지어 화물칸과 전방 캐빈이 따로 구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이동 발사 차량이 기존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이점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무호의 위력이 종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엄청난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중국에서도 현무호를 중국에서는 절대 못 막는다며 국가 비상사태급에 준하는 위기를 맞았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 전 유출된 인민해방군 방어체계 1급 보고서에서도 현무호를 절대 막지 못할 것이라며 경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중국 CCTV 산하 군사 전문 채널인 국방의 새로운 관찰에서도 현무호에 대해 집중 보도하면서 핵 전력이 없는 한국이 그에 버금가는 새로운 엄청난 무기를 개발했다고 경계했습니다. 실제로 현무호는 관통력만 놓고 보면 전술핵보다 더 우위에 있어 중국의 HQ구비가 현무를 요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중국 군사 전문 채널은 현무호의 미사일 사거리는 1,500km 이상 타격이 가능하다며 북쪽을 향해 사각지대 없이 전면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킬체인 계획에 의해 현무호의 개발이 완료된 뒤 성능과 위력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북한 이외의 목표에 일정한 위협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매체는 현무호는 북한의 지하 요새를 타격하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깊은 관통력을 지닌다면서 지하 요새를 파괴하는 능력과 공격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됐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현무의 총 중량은 36톤으로 미국의 ICBM과 동급이며 웬만한 위성 발사체와 맞먹는 수준으로 알려졌는데요. 탄두 무게만 8톤에 달하는데 운동에너지의 경우 종말 단계에서 미사일이 낙하할 땐 마하 10 이상이 엄청난 속도가 나오는 만큼 운동에너지 역시 무시무시합니다. 특히나 이런 상황에 최근 중국에서 중국 공군이 보유한 방어체계가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폭로가 나와 중국이 더욱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인민해방군 공군 사령부 참모 출신이자 미국으로 도피한 야오청의 인터뷰를 실었는데 영상에서 그는 예산은 충분했지만 부패로 인해 실제 돈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항공기 연료를 가져다가 음식을 직접 해먹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군의 전투력은 엄청나게 과장돼 있는 상태라면서 공군 로켓군의 경우 방어력이 없어 혹시나 피격당하지 않을까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일로 중국 공군이 보유한 방어체계가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 허술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는데요. 중국이 왜 이렇게 현무호에 대해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현무호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후 개발됐기 때문에 탄두 중량을 줄이면 3,000km 이상까지 날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점을 중국을 비롯해 한반도 주변국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거리라면 중거리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인데 중국과 일본으로서는 크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현무호 위력 덕분에 한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와 함께 다탄두인 MIRV를 운용할 가능성이 커져 특히나 중국에게는 상당한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현무호 같은 8에서 9T 탄두의 경우 기존 무기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놀라운 무게를 지니며 탄두를 1톤급 이하로 줄이면 3,000km 이상 충분히 날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사거리 3,000에서 3,500km면 중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거리라 현무호에 대해 중국에서 민감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말하면 사거리 3,000에서 5,500km는 중거리 미사일로 분류되기에 현무호는 사실상 한국의 첫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1단을 추가하면 바로 ICBM으로 활용이 가능한 만큼 대한민국은 미사일 강국으로 불리는데 전혀 손색이 없어 보이는데요. 중국의 숱한 도발과 위협이 타격감이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